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업 내용이랑은 좀 별개이긴 한데 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진행하고자 하냐면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함수라는 것을 계속 다루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유체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계속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다른 역학들에 비해서 훨씬 함수의 형태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함수란 거를 뭐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또는 이제 익숙한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없도록 자료를 구성을 했고요.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 함수가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 될 건데 이제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렇습니다. 함수라는 거를 우리는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의 독립 변수가 하나의 종속 변수와 대응될 때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뭐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수업을 좀 더 듣고 나면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함수의 정의 중에 독립변수라는 거랑 종속변수 이게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변수라는 것 여기 적혀 있는 동시에 적혀 있는 이 변수라는 거를 보면은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가 뭐냐면은 뭔가 변할 수 있는 수, 변수, 뭔가 변할 수 있는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1, 2, 3, 4 이런 것 같이 값이 변할 수 있는 어떤 수를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독립변수와 정속변수는 각각 영어로 종속변수부터 보면은 dependent variable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 같은 경우에는 dependent 앞에다가 in이라는 접두를 붙여가지고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속변수의 반대말이 독립변수, 독립변수의 반대말이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말 그대로 독립변수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는 수를 얘기를 하고요. 종속변수 같은 경우에는 독립변수에 종속되어 있는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가 변하는, 다시 한번, 독립변수가 변할 때 어떤 수가 동시에 변해요. 독립변수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동시에 변해요. 그러면 그 변수는 종속변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간단한 수식들을 이때까지 많이 봐왔을 텐데 이렇게 생겼을 때 독립변수는 무엇이고 종속변수는 무엇이냐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이는 여기 f라는 거는 펑션 여기 있는 요 f 요거를 따와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함수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수식 그 방식이고 보면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x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학생들이 많이 봐왔겠지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들어가는 변수가 x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만약에 우리가 x제곱이라는 어떤 굉장히 간단한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익히 많이 쓰는 것처럼 뭐 y는 fx는 x제곱 이렇게 안 쓰고 그냥 y는 x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거는 x가 변하면은 y가 변한다. 또는 내가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어떤 값이 되느냐를 계산했던 것처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요 수식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그죠? x라는 값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어주고 그때 계산된 함수 값을 우리가 도출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가 인풋 같은 느낌이고 얘가 아웃풋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x랑 y 둘 다 변수죠. 왜냐면은 x도 변할 수 있는 거고 y도 변할 수 있는 거고 둘 다 변수인데 이 중에서 어떤 게 독립이고 어떤 게 종속 변수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함수에서 인풋 값이 되는 요 x 요게 독립 변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 값에 따라서 변하는 종속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독립변수는 예를 들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했을 때 요 안에 들어가는 요게 독립변수다. 그 다음에 함수의 계산 결과가 나오는 요 변수, 요게 종속변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함수의 표현 방법, 약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표현 방법인데 뭐냐면은 x 값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함수에 들어가면은 요 x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요 x에 해당하는 y 값이 이렇게 아웃풋으로 도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든 이렇게 이해를 하든 똑같은 내용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풋이 독립변수, 아웃풋이 종속변수다 라는 거를 상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시 한번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하나의 독립변수가 하나의 종속변수와 대응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일단 이제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풀어서 써봅시다. 지금 여기 X, 여기 Y, 그 다음에 중간에 F라고 적혀 있는데 순서를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학생들이 많이 봐왔던 형태예요. 중학교 때? 아니면은 뭐죠? 초등학교 때? 함수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보는 느낌인데 X가 F를 통해서 Y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거 인풋이 X고 아웃풋이 Y다. 인풋이 X고 아웃풋이 F는 Y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 근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대응시켜주는 것, 그것이 함수다, 펑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요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을 밑에 있는 요 5가지 케이스, 1개, 2개, 3개, 4개,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하나의 독립변수가 하나의 종속변수가 대응되는 것. 여기 있는 요 값들이 독립변수고요. 여기 있는 값들이 종속변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는 보면은 하나의 독립변수가 하나의 종속변수에 대응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함수로 인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하나의 독립변수가 두 개의 종속변수에 대응되어 있습니다.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서로 연결시켜주는 걸 뜻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얘는 얘랑 1대1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얘도 얘랑 1대1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주머니 안에 있는 어떤 변수들 중에 어떠한 하나의 변수라도 이렇게 y라는 주머니 안에 있는 두 개의 변수랑 대응되어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함수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함수는 함수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오케이, 얘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입각해서 보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값이 대응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떤 거랑 대응이 되어 있는데 얘는 대응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대응 안 되는 건 상관없는데 문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2라는 값이 여전히 A라는 것과 B라는 것에 이렇게 대응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독립변수가 두 개의 종속변수가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 케이스 보면요. 얘는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앞에 요 두 개랑 좀 다른 케이스인데 뭐냐면은 일단 하나는 대응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오케이, 괜찮고. 얘랑은 1대1로 대응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고. 이제 1번이랑 1이라는 변수랑 2라는 변수가 각각 A라는 것에 대응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말하면 1번, 2번 둘 다 A라는 변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괜찮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의 독립변수가 하나의 종속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를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의 종속변수가 하나의 독립변수와 대응되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응되는 것. 그러니까 얘가 하나랑만 이어져 있으면 돼요. 하나의 종속변수랑만 이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보면은 얘는 얘랑만 대응되어 있죠. 얘도 얘랑만 대응되어 있죠. 물론 종속변수 입장에서는 1번, 2번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다 대응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독립변수 관점. 그래서 얘가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종속변수에만 대응되어 있으면 되고
이것도 하나의 종속변수에 대해서만 대응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오케이, 얘는 함수로 인정할 수 있다. 얘는 뭐 어차피 위치가 그냥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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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요렇게 요렇게 이제 서로 꼬여서 대응되는 거니까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케이스 중에 1개, 2개, 3개. 이 3개 케이스는 함수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과 같이 하나의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의 종속변수와 2개 이상의 종속변수와 대응되는 경우는 함수로 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조금 풀어가지고 옆에 있는 요 그래프 형식 요걸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파란색 그래프 있죠? 요거 요렇게 생긴 요 파란색 그래프는 y는 x제곱, 앞에서 설명했었던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 우리가 보통 가로축을 x로 두고요, 세로축을 y 또는 fx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가로축이 x, 세로축이 y라고 봤을 때 우리가 2라고 하는 x는 2라고 하는 거에 대응되는 y는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보면은 2에 대응되는 y는 어디냐? 쭉 올라가서 이렇게 4라고 하는, 그죠? x가 2라는 것과 y는 4라는 것, 요거 두 개가 지금 대응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x가 2라는 것은 무조건 4라는 것만 한번 딱 대응이 되고 나머지 이 위에 뭐 요 아랫부분이나 아니면 요 윗부분과 맞닿는 부분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아무리 이렇게 연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연장을 하더라도 요 x가 2인 위치에서는 딱 여기 y는 4인 요 위치에서만 딱 대응이 되지 그 외의 위치에서는 대응이 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다른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든 어느 위치에서 어느 x 위치에서든 y 값은 딱 하나만 이렇게 딱 하나만 대응되게끔 되어 있는 이런 식 이런 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종속변수의 입장에서 독립변수랑 대응되는 거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종속변수가 요 y고 독립변수가 x니까 요거 y1에 해당하는 독립변수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보면은 지금 y가 1일 때, 그러니까 y가 1이 가능한 그 독립변수는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1이랑 1이 있는데 자, 이거는 종속변수의 입장에서 두 개의 독립변수랑 연결되어 있는 것. 마치 요거 같이 하나의 1이라고 하는 종속변수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 이렇게 대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종속변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독립변수 입장에서 하나의 독립변수가 하나의 종속변수와 대응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아주 많이 써였던 y는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계속 써왔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옆에 있는 거 사실 요 내용은 되게 사전적인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의 어떤 위치든 어느 위치든지 간에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어떤 범위가 있을 때 어떤 x의 영역이 있을 때 이 영역 내에서 어떤 x든 딱 하나만 이렇게 대응이 되면은 이거는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약간 저걸 해볼게요. 약간 꼬아볼게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과연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x고요. 이게 y예요. 근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약간 눕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함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하나의 x에 대해서 선을 쭉 그으면은 두 개가 대응되죠. 지금 어딨냐 이런 것처럼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치고요. 여기 1이라고 치고 y축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은 1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응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얘가 그냥 서 있냐 누워 있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을 듣다 보면은 사실 함수라는 것도 굉장히 함수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과연 그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방정식이라는 거를 영어로 쓰면 equation이라고 불러요. equation이라고 부르고 보통 책에서는 얘를 줄여가지고 eq 점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eqn 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는 아 얘가 방정식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이 방정식의 정의는 이겁니다. 특정한 독립 변수만 성립시킬 수 있는 수식, 요게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얘는요, 지금 이런 수식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제로. 이런 수식이 있으면은 학생들이 이 수식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해, 그러니까 이 수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독립 변수의 값을 우리는 해라고 얘기하죠. 해 또는 솔루션 얘기하는데 이 수식의 해는 우리가 그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x-3 이렇게 이 수식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x는 2 또는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수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x 값이 2나 3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무한히 많은 게 아니라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x는 독립변수 x는 무조건 2랑 3밖에 없다고요. 이런 거. 그래서 특정 독립변수 2랑 3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수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y는 x제곱이라는 이러한 수식은 x가 제한이 없잖아요. x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y랑 대응이 된다고요. 그죠? x가 뭐 0이든지 1이든지 마이너스 1이든지 뭐 마이너스 0.1이든지 마이너스 만이든지 플러스 뭐 100이든지 어떤 값이든지 간에 대응되는 y 값이 있다고. 이런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제한된 개수의 독립 변수만 만족시킬 수 있는 수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값이든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어떠한 영역 내에 어떠한 독립 변수든 다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수식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차이를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왜 함수를 정의해서 쓰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나도 사실은 뭐 이게 수학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수학의 기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되게 역사적인 내용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왜 우리 인류가 함수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함수 또는 방정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한번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호기심으로 만든 거다. 학생들도 이제 많은 것들을 사물이나 아니면 세상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관심이 가는 것들 있잖아요. 쟤는 왜 저렇고 저거는 왜 저렇게 움직이고 예를 들면 차는 왜 저렇게 빨리 갈 수 있고 비행기는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그런 사물 또는 현상에 대한 호기심 있잖아요. 음. 이 호기심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근데 이 호기심에 대해서 출발을 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우주 같은 것들 보면 되게 뭐 광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워낙 그 우주 내에서 굉장히 작은 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뭐 우주를 뭐 판단을 하거나 우주에 있는 걸 계산하거나 할 수 없는 굉장히 작은 존재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 또는 물리학자 또는 여러 그 연구자들이 어떻게든 이러한 그 우주를 수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가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우주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지 또는 이 우주에는 얼마만큼 많은 은하와 많은 어떤 행성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수치화 또는 어떻게든 수식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호기심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모르는 것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 그래서 뭔가를 정의를 해가지고 알고 싶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정해서 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작 뉴턴이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얘가 왜 떨어질까를 가지고 수식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이 수식,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 우리는 F는 MA라는 수식을 가지고 아, 이 현상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던 그 행위, 그게 나는 인간의 호기심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움직이는 어떤 방식을, 어떤 세상이 움직이는 어떤 것들을 함수로 정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다, 새로운 것들, 썸띵을 알고 싶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함수를 정의를 하죠. 또는 우리가 미래를 좀 예측하고 싶거나 할 때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것들이 A, B, C라는 정보인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정보 D라는 것 또는 미래의 어떤 정보들 D라는 것을 예측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함수라는 것을 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왜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함수 또는 수식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하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제 유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힘을 받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수식을 만들어가지고, 아, 이러한 내가 만든 요 수식이 유체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특징들을 다 잘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수식이 있으면, 아, 요 수식만 이해를 하면 내가 물리적인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구나. 유체에 대한 물리적인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겠구나. 요러한 어떤 호기심, 어떤 요런, 생각으로 인해서 함수를 정의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2차원 그래프를 그려서, 2차원의 X축, Y축의 어떤 그 평면상에 내가 알고 있는 점이 세 개가 있어요. 노란색 점 0,0, 빨간색 점 1,1, 파란색 점 3,3. 요거 세 개가 있을 때, 과연 2, 여기가 2라고 봤을 때요. 2, X라고, 2, Y라고 봅시다. 어떤 초록색 점을 내가 어딘가에 위치를 시키고 싶은데, 이 지점이 어디에 있을지를 사실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 있죠. 아, 점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점들은 이렇게, 아이고, 내가 좀 그림을 이렇게 라인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직선으로 가져요. 그래서 이러한 직선을 그렸을 때, 요 안에 있는 요 0,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있는 요 사이에서의 어떤 점들은 아마도 이렇게 직선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직관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모르는 것들을 만들고, 모르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측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요 세 점 가지고, 요거 세 점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내면은 아마도 여기에 있는 요 점도, 요 초록색 점도 요 함수 위에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 때 함수를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좀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것들을 봤으니까 그래프랑 그 다음에 좌표계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래프란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죠? 이렇게 뭐 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뭔가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그래프라고 하는데 아마 그래프 영어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 영어로 쓰면은 그래프 이렇게 쓰는데 아마 이게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거 있죠. 그래픽 그러니까 어떤 시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거기서 나온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뭐냐? 함수를 공간상에 나타내서 눈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y는 x제곱 요것도 수식인데 요것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황가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y는 x제곱이라는 거는
2차원의 이런 약간 이렇게 굴곡진 그래프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오목한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라는 거를 눈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식, 약간 복잡해 보이는 이런 수식을 시각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매개체, 그거를 우리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이런 함수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시각적으로 되어 있는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해하기 더 빨리 이해하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뭐 하다못해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그 영상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훨씬 문자보다는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좀 짜분해 보이는 이런 수식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더 쉽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래프를 씁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라는 것과 앞에서 얘기했었던 독립변수 있잖아요. 요거랑 한번 그 맞춰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프는 독립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 또는 그래프의 차원이 달라지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었던 요 y는 x는 x제곱 요 수식은 독립변수가 x 하나만 들어가 있죠. 그죠? x 하나만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독립변수에서 요 변수가 어쨌든 변한다는 뜻이 수가 변한다는 거니까 얘가 변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를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얘가 변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마련해줘야 돼서 우리가 독립변수가 가장 기준이 돼야 되니까 가로축을 쭉 그어가지고 얘를 우리는 x, 네가 x고 x는 요 위치에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변하는 수다라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정의를 하죠. 그래서 한 축은 어떤 그래프의 한 축은 독립변수 하나 x라는 독립변수가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y 함수의 값에 해당하는 요 y 값을 보통 이렇게 세로축으로 이렇게 직각이 되는 세로축으로 표현해서 얘가 y다 또는 fx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한 개인 함수는 그래프로 2차원 공간, 그죠? 축 하나, 둘, 2차원의 공간에서 선의 형태로, 이렇게 선의 형태로, 그죠? 이렇게 라인의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변수가 한 축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한 축을 쓰는 2차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2차원에서 선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x, y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 얘가 독립변수 한 개일 때 2차원에서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독립변수가 두 개면 당연히 3차원이어야겠죠. 왜냐면은 독립변수의 개수만큼 요 축을 배정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축은 이 종속변수, 그러니까 계산된 함수의 값에 대한 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두 개일 때는 3차원의 공간에서 면의 형태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가 면이거든요. 그래서 면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독립변수는 각각 하나의 축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y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축을 두 개를 설정하고 나머지 하나 축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요 세로축 요거는 함수의 값을 하나의 축을 배정해 가지고 3차원 형태 그러니까 3차원 공간 내에서 2차원의 면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까지 다뤄본 것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독립변수가 3개 또는 3개 이상일 때 3개일 때부터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독립변수가 3개니까 당연히 각각의 독립변수에다가 축을 한 개씩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만들어질 건데 독립변수가 3개니까 당연히 변수가 축 3개를 다 쓸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x, y, z 그죠? 3개 축을 다 쓰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3차원의 공간까지만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물론
물리는 아니면 어떤 수학적인 입장에서는 뭐 4차원, 5차원, 뭐 11차원까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상생활에서는 3차원 공간을 고려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 축이 4개가 있어가지고, 축이 4개가 있어서 독립변수가 3개면은 독립변수한테 각각 축 하나씩 주고, 함수값을 표현할 때 축한기를 더 배정을 해가지고 4개의 축을 쓰면 제일 좋은데, 그게 되게 직관적이지 못하죠. 왜냐면 우리는 3차원 공간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3차원의, 그러니까 3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일단 무조건 변수에 대한 축은 무조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각각 독립변수로 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값을 이번에는 축을 배정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색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차원으로 그려놓고 이제 중간중간을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되게 파랗고요. 여기는 되게 노랗고요. 여기는 뭐 한 중간 정도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함수 값은 독립변수가 3개일 경우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함수 값을 보통 색깔 형태로 표현을 많이 하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분포되어 있는 온도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면 노란 부분은 이렇게, 옆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칼라 바라고 해가지고 어떤 색깔이, 예를 들면 노란색에 해당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값인지, 그다음에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값인지를 나타내주는 어떤 인디케이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 영역에서 이렇게 노랗게 되는 부분은, 이 정도의 온도는 한 500도씨가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러한 위치에서의 그 온도라는 함수의 값은 100도씨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색깔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그러니까 독립변수 3개일 때 3차원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요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 2개는 잘 이해가 될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독립변수의 개수만큼 축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 이제부터 이제 독립변수가 3개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보통 이러한 그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 정도의 어떤 복잡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걸 그래프로, 우리가 3차원으로 살고 있는 우리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그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가능은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2차원만 x, y를 통해 가지고 2차원의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x, z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공간을 좀 쪼개가지고 차원 축소를 통해서 뭔가 그려주는 방식이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 수업에서 다룰 내용들은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립변수의 개수만큼 그래프의 차원도 달라진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 이제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좌표계. 근데 좌표계도 사실 학생들이 이때까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조금 이제 우리 유책학에서 쓰는 어떤 좌표계들이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정리하는 겸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좌표라는 것, 영어로는 coordinat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좌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공간 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공간 내에서 특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을 우리는 좌표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요즘 초중고등학교도 그렇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여기 선생님이 쓰는 교탁이 있으면은 앞에 이제 책상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아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수학 배우면서 많이 봤던 예시일 텐데,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있는 이 위치는 어떻게 내 위치를 알려야 될까? 예를 들면 여기가 뭐 0,0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 칸, 두 칸, 위로 한 칸. 그래서 나는 2,1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요 숫자 값들을 우리는 좌표라고 하죠. 그게 좌표고, 그 다음에 좌표계라는 것은 영어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얘는 좌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물리적으로 내가 이 안에 지금 요, 요 학급 내에, 교실 내에 내가 여기 위치해 있는데, 나를 예를 들면 어느 위치를 기준으로 내가
내 위치를 알릴 건지, 또는 내가 지금 요 학급이 지금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으로 이렇게 책상들이 일렬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똑같은 여기 위치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위치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되어 있고, 나는 여기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위치에 있긴 하지만 얘랑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다르겠죠. 얘는 예를 들면 2,1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고, 얘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뭐 위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 각도,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라고요. 완전히 동일한 물리적인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2차원에서의 좌표계와 3차원 공간에서의, 그러니까 2차원 공간에서의 좌표계랑 3차원 공간에서의 좌표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분리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2차원 좌표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 직교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렉탱귤라, 오소고날, 카르테시안,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가지 그 표현 방법을 부르는 건데요. 렉탱귤러라고 하는 거는, 렉탱귤이라고 하는 게 사각형을 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교좌표계 하도 많이 봐서 알겠지만, 직교좌표계가 이렇게 약간 사각형 방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직교좌표계를 렉탱귤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소고날, 어딨냐? 요 오소고날이라고 하는 게 직교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말 자체가 직교하는, 얘는 약간 사각형이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얘는 애초에 단어 자체가 직교하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직교좌표계를 바로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카르테시안이 어디서 나왔냐면, 데카르트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철학자인가요?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있죠. 옛날 사람, 고전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아마 철학자일 거예요. 그럴 건데. 어쨌건,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고안해 놓은 좌표계라고 해서 카르테시안이라고 불러요. 여기 카르트, 여기 앞에 있는 요거. 요게 데카르트 할 때 요 카르트거든요. 그래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2차원일 때 우리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 보통 이렇게 x, y를 가지고 이렇게 2차원에서 가로축, 세로축 그어가지고 직교하도록 이렇게 해서 x, y를 배정해서 쓰죠. 요게 직교 좌표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좌표계 하나는 극좌표계라고 해서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제 가로축을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축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축은 이렇게 가로축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하나의 축은 세로축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축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축이라고요. 마치 우리 그 동서남북 할 때 그 방향 지시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동서남북 할 때 뭐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그다음에 뭐 각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럴 때 쓰는 좌표계가 극좌표계, 폴라 코디네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좌표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로축 요거는 x 말고 이제 r이라고 표현했죠. 지금 여기 있는 요 원형 있죠. 요거 원형이 요렇게 생긴 요 원형이 반지름이 완전히 동일한 어떤 하나의 선인데,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 요거를 우리는 r, 반지름 r, 그러니까 레디우스라고 하는 그 반지름이라는 단어 중에 r 글자를 따서 r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요 r이라는 축 기준으로 이렇게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요 각도를 우리는 세타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거리를 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지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의 r과 세타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1,30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보면 30도로 이렇게 적혔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2,60도 이렇게 표현한 것. 여기는 그냥 0,0, 2,3 이렇게 표현하지만, 얘는 뒤에 있는 값이 각도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 표시는 이러한 좌표계를 극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언제지? 뭐 세계사 지도 이런 거 있죠. 세계 지도 이런 것들, 또는 지구본 같은 거 보면은 딱 극좌표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가 북극계로 쳤을 때 북극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 그어놓고 이렇게 막 선 그어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뭐 우리가 뭐 위도 경도로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쓸 때 극적 표기를 씁니다. 물론 이제 위도 경도는 3차원에서 뒤에서 얘기하는 뭐 스피리컬 코디네이터라는 걸로 그 설명이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지구본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때 극적 표기를 쓰더라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내가 그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위치가 똑같은데 이 좌표계가 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 말은 뜻은 어쨌건 내가 위치는 내가 예를 들면은 여기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이 예를 들면 이렇게 직교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극좌표계로 바꿔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극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직교좌표계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현 방식은 좌표 변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좌표를 극좌표계에서 직교좌표계로 또는 직교좌표계에서 극좌표계로 바꾸는 그 행위를 좌표 변환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coordinate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transformation은 게 어떤 거를 변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랑 직교좌표계를 서로 변환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형을 그려서 하는 것. 예를 들면 이게 반지름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생긴 반지름을 썼을 때 그다음에 이 각도가 우리가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로축은 R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로축은 R 사인 세타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여기 있는 요 위치에 대해서 동일한 건데 얘를 그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R,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은 위치를 직교좌표계로 표현하면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란 겁니다. 완벽히 물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인데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근데 서로 어차피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서로 좌표 변환을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 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원 좌표계를 볼게요. 3차원은 뭐가 있냐? 크게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직교 좌표계 있고요. 직교 좌표긴 한데 얘는 축이 하나, 둘만 있는 거고 이거 말고 축을 한 개 더 세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Y 그 다음에 우리 화면을 뚫고 나오는 이쪽 방향으로 Z를 한 개를 더 세우면은 이렇게 되겠죠. X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게 X, 이게 Y, 이게 Z인 거 같냐? 그래서 세 개 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교좌표계라는 것 자체가 수직한 요거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직사각형, 그러니까 사각형 보면 여기서 수직한 요 90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차원에서도 이 두 개의 축은 수직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도 X, Y, Z 쪽 모두 다 각각 수직입니다. X랑 Y도 수직, Y랑 Z도 수직, Z랑 X도 수직. 이렇게 생긴 좌표계를 우리는 3차원에서의 직교 좌표계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2차원에서의 직교 좌표계를 3차원으로 확장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는 영어로 실린드리컬이라고 하는데, 이 실린드리컬은 어디서 나왔냐면 실린더. 원통을 영어로 실린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약간 원통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약간 텀블러 비슷하게 생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린더 형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원통 좌표계를 우리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극좌표계 있잖아요. 요거 R과 세타가 있는 요 극좌표계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니터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Z축을 한 개를 더 세워가지고 위로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닥에 있는 요거는 폴라 코디네이트인데 이거를 수직하게 축을 한 개를 더 만들어서 원통 형식으로 그죠? 이렇게 원통 형식으로 만든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우리는 원통 좌표계 또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라고 부를 거고 R 세타는 그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온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수직축을 한 개를 더 세워가지고 R 세타 Z 이렇게 세 개의 코디네이트를 가지는 제 좌표계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뭔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유체학과에서 많이 다루겠지만 파이프 이동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수돗물 이런 것들을 이송하는 또는 뭐 기름 같은 거 운송하는 어떤 파이프
파이프가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프에서 어느 위치에서의 값을 예를 들면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러 가지 위치에서의 어떤 온도라든지 속력 같은 것들을 계산하고 싶을 때는 애초에 이 유체가 흐르는 기름이든 물이든 어쨌든 유체가 흐르는 이 공간 자체가 실린더 형태로 생겼으니까 얘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그러니까 가장 표현하기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원통 좌표계를 쓰고요. 마지막으로 구좌표계, 영어로는 스페리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스피어 있죠. 요거 SPHER, SPHER 여기다가 E만 붙여주면 스피어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뭐냐면 공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어로 스피어라고 해서 구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라고 얘기하고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있는 요 폴락 코디네이트. 등자표계를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그니까, 우리가 R 세트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이 원을요, 요런 방향으로 돌려요. 요렇게 쭉 돌리면은, 원을 돌리면은, 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보면은, R 세타, 그러니까 R 세타, 그 다음에 방향성은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올 수 있지만 R, 이렇게 문법하겠네요. 여기서는 R 세타 파이. 뭔 말이냐면은 원통 좌표계랑 마찬가지로 R이랑 세타는 가지고 있어요. R이랑 세타는. 왜냐면 구좌표계도 마찬가지로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왔으니까. 근데 얘는 원통은 수직으로 올라온, 그러니까 축 하나가 수직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구좌표계는 수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생긴 원을 이렇게 돌려버린 거죠. 180도만큼 딱 돌리면은 구좌표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파일을 한 개를 더 정의해서 쓰는 이런 좌표계를 우리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또는 구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이런 건 언제 많이 쓰냐? 이런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애초에 구형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지구가 구형태로 생겼으니까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또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 같은 경우에 구좌표계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항공기 타고 있으면 그냥 직진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직진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 구의 표현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 위치, 예를 들면 비행기 위치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구좌표계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좌표계에 대한 정의랑 2차원, 3차원에서 어떤 좌표계가 있는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좌표계의 축과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독립변수, 그러니까 앞에서 그래프 그릴 때, 여기서 그래프 그릴 때, 독립변수의 개수만큼 축을 배정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내가 3차원 것만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단 직교좌표계는 말 그대로 직교죠. 하나, 둘, 셋. 세 개의 축이 서로 직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실린드리컬이랑 스페리컬 같은 경우도 사실 직각이에요.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은 얘랑 돌아가는 얘의 이쪽 방향,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R이고요. 세타 축인데 얘의 수직한 방향,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보면은 얘랑 접선이죠. 그 다음에 얘랑 요 라인의 요 공면의 접선, 요거랑 비교하면 수직이고요. 그죠? 요거랑 수직, 요거랑 수직. 그래서 그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도 두 개의 좌표계는 서로 수직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원통형에서도 요거 수직인 거 보이고 얘랑 수직이고요. 그죠? 얘랑 당연히 수직이고 얘랑도 지금 수직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좌표계들은 서로 수직 형태, 그러니까 수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스페리컬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수직, 이렇게 내려온 거랑 이렇게 내려온 거랑 요거 접선 서로 수직.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코디네이트는 각각 수직적인 관계를 가진다. 수직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거고요. 이 말인즉슨 수직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라인에서 위치를 여기서 이렇게 바뀐다고 해쳐요. 여기서부터 시겠어요. 이렇게 쭉 바꿔도 이쪽 축이랑 이쪽 축에 대한 위치는 그대로 고정이죠. 고정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위에서 있는 이 점을 이렇게 세타 코디네이트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R 값이랑 Z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위치로, 그러니까 어떠한 축을 기준으로 축을 따라서 바뀌게 되면은 다른 변수들, 다른 코디네이트들이 변하지 않는 것. 그죠? 이렇게 생긴 게 좌표계의 특징입니다. 좌표계의 특징이고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여기서 봤을 때 X축을 움직여도 Y랑 Z가 안 변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변수 예를 들면 X, Y, Z라고 했을 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독립변수들인데 독립변수라는 거는 얘가 얘랑도 영향을 안 받고 얘가 얘랑도 영향을 안 받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서로, 그러니까 독립변수라는 거는 내가 변수인데 내가 어떠한 영향도 안 받는, 내가 영향을 줄지언정 영향을 안 받는 변수를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x가 변하더라도 y랑 z가 안 변해요. 여기서도 세타가 변해도 r이랑 z가 안 변해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파이가 변해요. 파이가 변하더라도 r이랑 세타가 안 변해요. 그래서 서로 독립인 코디네이트끼리 서로 독립인 상태가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왜 우리가 좌표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지, 그 다음에 독립변수를 왜 이 수직적인 축에 하나씩 대응해서 만들어놨는지,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죠? 좌표계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애초에 독립 형태를 띠고 있고, 우리가 독립변수를 봤을 때 서로, 그러니까 어떤 변수든지 서로 독립이어야 되기 때문에, 좌표계의 특징이랑 그다음에 독립변수의 특징이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은 각각의 축에다가 독립변수를 하나씩 대응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수직 관계가 아닌 좌표계들도 있어요. 영어로는 뭐 그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고 해서 스큐드 코네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거는 수직적이지가 않아요. 애초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마른 목골을 취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축을 기준으로 내가 여기를 옮기게 되면은 독립비일 경우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X축, 가로축 방향으로는 전혀 위치의 변화가 없는데 얘는 이렇게 움직이면 마찬가지로 가로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독립 변수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각각의 축이 독립으로 볼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쓰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 수업에서는 당연히 안 쓰이고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러니까 학부 단위에서는 안 쓰고 대학원을 올라가면 연구할 때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좌표계들이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좌표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길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정의해서 쓰느냐도 되게 중요한 건데 함수의 기울기가 뭐냐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울기라는 거를 기울기가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냐 이제 직관적으로 다뤄보면 알겠지만 얼마만큼 그래프가 기울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어떤 값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레디언트라고 하고요. 이 그레디언트라는 단어 학생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냐? 그라데이션. 이게 아마 그라데이션 이렇게 쓰나? 정확한 그 영어 표현은 몰라요. 근데 그라데이션 할 때 이 그라데이션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마치 무지개 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거, 점차 바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라데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변하는데, 그죠? 그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값이 변하는데 이러한 값이 얼마만큼 가파르게, 얼마만큼 빨리 변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 기울기다. 함수의 기울기다. 함수가 얼마나 가파른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등장했어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등장했는데 이때의 기울기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지점이 있을 때 이 지점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요 함수 요 그래프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요게 기울기다. 또는 요거 각도가 얼마만큼 가파른지를 나타내는 것이 기울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상에서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기울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참고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f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는 앞에 기울기는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g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f에다가 프라임 여기 약간 콤마 약간 같은 요거를 찍어가지고 이거는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g라는 함수는 f를 어떤 미분한 건데 미분한 것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미분의 어떤 수학적인 정의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델타 x만큼 뭔가 델타라고 하는 거는 유의미한 크기만큼 변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면은 이만큼 변한다는 뜻이고 변하는 그 양 2에서 2만큼 변했으니까 1만큼 변했고 예를 들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0.1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값은 0.1 그죠? 변하는 값은 0.1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변하는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x축에 그러니까 뭐 말이면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떨까 변하는 것만큼 함수의 값이 변하는 것. 우리가 기울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기울기가 요거라고 했잖아요. 요건데 이 기울기를 어떻게 보통 표현해요? 이거 많이 봤겠지만 탄젠트 세타 이게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분의 세로 가로 길이분의 세로 길이를 우리는 탄젠트 세타 요걸 세타라고 봤을 때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데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울기랑 똑같죠. 그죠? 이거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x만큼 얼마만큼 변했는지 요 값에서 요 값으로 x가 이만큼 변할 때 함수 값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요거를 계산하는 것. 그래서 가로축은 x만큼 변한 것. 그러니까 변한 그 독립변수의 양이고 y축은 변한 종속변수의 양. 이렇게 정의를 해준 다음에 이 델타 x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무수히 작게끔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이만큼 델타 x가 요만큼 델타 x로 볼 수도 있고 요만큼 델타 x로 볼 수 있지만 가능한 한 0에 가깝게끔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오면서 딱 그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그 상황까지 가면은 이것이 기울기의 수학적인 정의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델타라는 것이 유의미한 값의 변화인 건데 얘가 0에 가까워지면은 그냥 D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x제곱의 미분값은 우리가 2x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식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자 봐요. 우리가 g라는 거를 그레디언트라고 표현했는데 얘의 결과값이 2x예요. 그러면 보면 이 g라고 하는 어떤 것도 어떤 개체도 x라는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말의 뜻은 g라고 하는 것도 x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도 종속변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g 그 다음에 괄호 열고 x 독립변수를 표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기울기도 함수값과 같이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라는 그 뜻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x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fx를, 그러니까 요 fx를 그리면 이렇게 이차원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처럼 gx도 2x인데, 그러니까 gx는 앞에서 얘기했던 요 2x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x가 0일 때는 2 곱하기 0에서 0이 될 거고 x가 1일 때는 2 곱하기 1에서 2가 될 거고 x가 2일 때는 2 곱하기 2에서 4가 될 겁니다. 그죠? 달라지는 것, 그 x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얘를 그래프에서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x가 0일 때는 여기죠. 여기서의 그래프의 접선은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여기 x가 1일 때의 위치. 뭐 굳이 1일 필요는 없지만 없을건 여기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여기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니까 x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기울기 값도 달라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도 함수의 종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기울기라는 것을 정의해서 쓰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는 기울기란 거, 함수의 기울기는 내가 모르는 값을 예측할 때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비는 좀 다른 거지. 얘는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내가 공간상에서 여기에 위치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요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이쪽이게 돼요. 그래서 그 정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도약해야 될지, 예를 들면 뭐 요만큼 도약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아니면 요만큼 도약할지, 요만큼 도약할지, 그러니까 내가 한 발자국으로 나갈 건데 이러한 내 현재 위치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나아갈 겁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세 가지. 나의 현재 위치에 대한 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내 현재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기울기, 그 다음에 내가 도약하고자 하는 거리, 그죠? 위치, 방향, 거리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내가 다음 스텝, 그러니까 내가 한 발자국 움직였을 때 이쪽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겁니다. 내가 길을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도라고 봅시다.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내가 여기 있고요. 내가 여기 있고요. 목표지점 여기까지 찾아갈 때 누군가가 나한테 정보를 알려줘요. 네가 오른쪽 방향, 네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1,1인데 오른쪽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해라 라고 하면 2,1로 이동을 할 거고요. 세로 방향으로 뭐 1만큼 이동해라 그러면 2,2가 될 거고 이번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라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3,3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 나갈 때 필요한 정보는 세 가지다 라는 거고 사실 그리고 이 도약하고자 하는 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울기 방향대로 이 위치 요만큼의 거리만큼 도약하는 요 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가로축 방향 요 길을 얘기할 건데요. 요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요 그래프는 뭐냐면은 y는 x라고 하는 1차원 그래프, 그냥 직선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이 그래프를 모른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현재 위치가 내가 지금 그 위치해 있는 곳이 1,1 여기인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치 하나,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 그 다음에 도약하는 이쪽 거리. 이번에는 그러니까 요 기울기 방향으로가 아니라 그냥 가로축 방향 요만큼의 도약거리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세 가지. 위치, 방향, 도약거리.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도약하는 것만큼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마 나는 다음 스텝에 여기 있을 거야 라는 게 여기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때 기울기를 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함수를 이미 알고 있어요. 함수를 y는 x라는 걸 알고 있고 얘에 의해서 기울기를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서의 값이든 다 알 수가 있죠. 일단 함수 값을 알고 있고 그다음 기울기 값을 알고 있으니까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의 함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고. 자, 앞에 얘기했던 요거 있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도약할 거다. 그래서 내가 다음 스텝은 어디에 있을 거다. 라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뭔 뜻이냐. 자, 내가 현재 위치, 여기 x0라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은 x방향으로는 x0만큼 도약을 했고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함수 값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내 위치 값을 집어넣으면 y 위치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 현재 위치 x0라고 하는 현재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내가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려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로분의 세로, 그죠? 가로 길이분의 세로 길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A고 B고, 그래서 G라는 게 A분의 B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다가 내가 가로축에 해당하는 요거 델타 X, 그러니까 A라고 보면 요거만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 요거 날라가서 요만큼만 남게 되죠. 뭔 말이냐? 내가 위치한 다음 위치는, 여기 있는 다음 위치는 일단 요만큼, 내가 현재 X축 위치, X축을 기준으로 요만큼에다가 도약하는 요만큼의 거리를 요만큼 더해주면 이 위치에 대한 X축의 위치는 계산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Y축, 요 위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거는 요거고요. 요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계산 결과는 요건데, 왜 요거냐? 기울기에다가 요만큼을 곱해줬으니까. 기울기란 게 요거분의 요건데, 거기다가 가로축 길이에 해당하는 요만큼을 곱해줬으니까 당연히 요 b만 남아서 요만큼이 남게 되죠. 그래서 요 위치는 x0에다가 델타 x만큼 더해준 x0 더하기 델타 x 콤마 요거분의 요거, 그러니까 fx0 플러스 요만큼을 그냥 b로 놓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위치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요 세 가지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내 다음 스텝, 여기서부터 도약하는 다음 스텝에서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요 함수 값을 모르더라도 요 세 개의 정보가 있으면 내가 다음 위치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사실 함수를 알고 있어. 이미 y는 x라는 걸로 이런 함수가 있고 내가 이동하는 위치는 무조건 이 함수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사실 기울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함수 위치에서 내가 이만큼 도약했으면 당연히 함수값이 여기니까 내가 여기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현상을 봤을 때 이러한 어떤 수학적인 함수를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다음 위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은 이 소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럴 때 기울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일단 오케이, 이 위치 오케이, 그 다음에 기울기 알겠어. 근데 내가 도약하고자 하는 이 델타 x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 값을 내가 예를 들면 1로 잡아야 될지, 0.1로 잡아야 될지, 100으로 잡아야 될지 감이 없잖아요. 그죠? 감이 없어서 얘를 잘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처럼 그냥 그래프가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실제로 그냥 선형 그래프예요. 그냥 직선 형태로 생긴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면 사실 내가 어떠한 여기 위치에 있고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선형으로 생겼으면 사실 델타 x로 얼마만큼 잡든지 간에, 예를 들면 내가 다음 도약거리를 이만큼 잡을지, 이만큼 잡을지, 이만큼 잡을지, 아니면 이만큼 잡을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도약거리를 잡든지 간에 모든 영역, 내가 위치해 있는 모든 x축의 영역에 대해서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어떤 델타 x로도 상관이 없다. 근데 문제가 얘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 y는 x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g는 뭐예요? 이걸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x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관없이 기울기는 1로 딱 고정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그래프인데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g의 x는 2x, 그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현재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타고 이 그래프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도약하고 싶다고 쳤을 때 내가 이만큼의 도약거리를 되게 크게 이만큼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 수식을 통해서 계산되는 그 y축 방향의 위치는 여기라고요.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가로축, 세로축. 그래서 여기 위치할 건데, 실제 내가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실제 함수 y는 x제곱을 봤을 때 실제 값은 여기 있다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위치에서 다음 도약거리는 여기, 다음 위치는 여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래프는 여기 있다고요.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잖아요. 차이가 생기잖아요. 예측한 건 여기인데, 실제 그래프의 값은 여기다. 이만큼 오차가 생긴다. 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이 오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내가 다음 도약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값이 애초에 이만큼 오차가 있을 거니까 정확하게 이쪽으로 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잘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냐면 델타 X를 굉장히 줄입니다. 이만큼 가는 게 아니고 이만큼은 가요. 그러면은 이만큼 오차만 생기잖아요. 지금 이만큼 오차가 생기고 만약에 내가 도약을 한 번에 이만큼 하게 되면 이만큼 오차가 생기는 건데 내가 이만큼만 눈에 안 보이게끔 이만큼 도약하면 오차가 거의 없다고요. 그러면은 한 번 도약을 해서 이쪽에 있고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또 도약을 하고 또 도약을 하고 또 도약을 하고 조금씩 쪼개서 도약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한 번에 이렇게 딱 갔을 때 이만큼 오차보다는 훨씬 작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뭐 말냐면 델타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러 번 반복해서 도약을 하겠지만 여기서 한 번에 도약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탁탁탁 이렇게 쭉 도약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정확한 위치로 갈 수 있을 거다. 언제? 델타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면 전혀 상관이 없다. 곡선 그래프일 때가 문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 X는 가능하면 작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자, 그러면은 내가 과연 함수값을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값을 모를 때 내가 봐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울기 값을 이 함수 값에서 알 수 있잖아요. 기울기 값은 y''은 1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값을 거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또는 내가 기울기를 이미 주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주어져서 기울기 값을 알 수 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기울기 값을 알고 있든지 하면은 이 수식을 통해 가지고 다음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느낌이죠. 뭐 다음 위치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현재 정보를 2차원 그래프에서 정보를 여기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초반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여기랑 여기를 알고 있을 때 내가 과연 2,x, 2,y를 봅시다. 이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 함수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 이 세로축에, 그러니까 x는 여기 고정되어 있대. 얘가 여기에 있겠냐, 여기 있겠냐, 여기 있겠냐, 여기 있겠냐, 여기 있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물음이 생기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수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다른 건 예를 들면 내가 스타트 위치가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가 x0라고 칩시다. x0고 y0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어차피 도약거리가 이만큼이니까 다음 위치는 여기일 겁니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나한테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음 위치로 가는 그 방향성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다음 위치를 계산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봤을 때, 자, 얘는 알고 있고요. 내가 현재 위치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x0고, 그 다음에 fx0. 그죠? 여기가 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 한 개가 더 있다고 칩시다. 여기. 3,3이라는 위치. 그래서 요거랑 요 두 개를 알고 있을 때 내가 과연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요 값을 어떻게 요 값에 요 초록색 점에 위치를 어떻게 알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그레디언트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입각해서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걸 다시 입각해서 보면은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dx분의 df 생겼고 얘를 리미테이션으로 다시 돌려 환산하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리미테이션은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라고 정의를 했던 게 그레디언트인데 이걸 떼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리미테이션 이거 복잡하니까 떼봅시다. 대신에 델타 x가 완전히 0에 가까운 엄청나게 작은 예를 들면 0.00001 이런 작은 값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0.001, 0.0001 같은 작긴 하지만 유효한 크기 정도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고 완벽하게 이퀄 형태로 나오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값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게끔 리미테이션을 떼도 델타 x가 충분히 작다라는 가정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값이 거의 리미테이션에 리미테이션에 적용된 값이랑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요걸 한번 보자고요. 요거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냐면 내가 현재 위치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에 대한 y축 값을 모르니까 이 높이를 모르는데 요거랑 요거 값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보셨어요? 얘가 그레디언트를 대략적으로 뭐라고 하지? 대략적으로 근사한 거 근사했다.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구한 값인데 이거 두 개 가지고 여기 있는 요점 두 점 가지고 어떻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직선을 그어요. 내가 되게 직선을 못 그리고 있지만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요거 자체가 그레디언트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기울기를 나타내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값을 이 두 개의 점의 위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서 봤을 때 얘는 델타 x, x축 방향이 여기서부터 1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요만큼의 거리를 델타 x로 볼 수 있을 거고 델타 f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뭐냐면 요게 델타 x고요. 요게 델타 f일 겁니다. 델타 x고요. 델타 f일 겁니다. 그러면 가로분의 세로, 그죠? 델타 x분의 델타 f는 당연히 요거에 대한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1,1, 3,3 있으니까 3에서 1을 빼서 요만큼 길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높이 요거에 해당하는 3에서 1을 빼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F3, 그죠? 어떤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함수에다가 3이라는 1, 2, 3 그래서 3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y축 값이 3이더라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x가 1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요거 두 개에다가 3, 1을 집어넣어서 길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내가 함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레디언트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요 두 점만 가지고 여기는 요점만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근사해낼 수 있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까 요거 이제 대략적으로 요 값을 이용해서 여기 요 값을 이용해서 알 수 있으니까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다음 위치 이만큼 델타 x가 만약에 1이라 쳤으면 여기 위치를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내가 현재 여기다 그 x축이 2인 위치에서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을 때는 얘를 기준으로 요만큼 도형을 한다고 칩시다. 델타 x만큼 도형을 한다고 치면은 아까 했었던 요 수식에서 앞에서 봤듯이 요점과 요점을 이용한 그레디언트 값이 1이니까 1 집어넣어주고 현재 위치, 그죠? 현재 여기에서 이 x로에서 요만큼 위치를 1로 볼 수 있을 거고 얘 1이고 델타 x 요만큼 델타 x가 1이니까 1 더하기 1 곱하기 1, 즉 2. 그래서 약간 표현이 잘못됐는데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있어서 2,2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르는 데이터를 알고 싶을 때 쓰는 방식이 전문적인 용어로는 내삽, 외삽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내삽, 외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둘 다 이 내삽이든 외삽이든 둘 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두 개 또는 뭐 세 개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모르는 위치에, 그러니까 내 위치는 알고 있고 그때의 함수값을 모를 때 그 함수값을 예측해내주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값에서 모르는 값을 예측해내는 것, 둘 다 내삽과 외삽 똑같은 개념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내삽이라는 거는 영어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인터폴레이션.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외삽 같은 경우는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둘 다 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긴 한데 내삽은 인터라는 단어를 쓰고요. 외삽은 익스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약간 느낌이 올 건데 인터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A와 B를 서로 이어주는 걸 인터컨넥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라는 거는 약간 안쪽에 있다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점이 여기고요. 내가 알고 있는 점이 여기예요. 그러면 요 두 점을 기준으로 내가 알고 싶은 점이 요 두 점 위치 1,1부터 3까지 있는 요 범위 내에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알고 싶은 그러니까 알고 싶은 함수 값의 위치가 여기인데 얘가 알고 있는 두 점의 사이에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는 내가 모르는 위치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두 점은 여기 1,1, 4,3인데 내가 알고 싶은 위치는 0일 때 x가 0일 때의 함수값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위치가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있지 않죠.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 영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삽이라고 부릅니다. 익스트라 뭔가를 벗어났다는 뜻에서 익스트라폴레이션 외삽이라고 부르고 안쪽에 있다. 어떤 영역 안쪽에 있다고 해서 인터라는 표현을 써서 인터폴레이션 내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왜 내삽, 외삽을 표현을 했느냐. 얘는 유체역학이나 연력학, 특히나 이제 뭐라고 그러지? 이게 다른 역학계에 비해서 유체역학이나 연력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삽과 외삽을 지금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체는요, 내가 공기가 있다고 쳤을 때 이 공기는 온도에 따라서 성질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온도에 따라서 공기 밀도가 달라지고 공기 점도가 달라지고 공기 압력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유체 성질, 예를 들면 유체가 예를 들면 0도일 때 아니면 뭐 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0도일 때 업니다. 그죠? 0도에서 1도로 올라갈 때, 미안해요. 0도에서 1도로 올라갈 때 이제 얼음이 물로 녹습니다. 또는 0도에서 마이너스 1도로 내려갈 때 물이 얼음으로 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온도를 기준으로 상태라든지 아니면 성질이 많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유체의 어떤 특정한 유체에 대해서 온도에 따른 성질을 측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15도씨에서의 어떤 그 공기의 어떤 뭐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유체학이나 연력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해가지고 특정한 온도에서의 유체의 성질들을 측정을 했는데 문제가 예를 들면 온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컨티듐 개념처럼 0도, 1도, 2도, 3도처럼 1도씩으로 볼 수도 있지만 0도, 0.1도 또는 0.0도, 0.01도 등등등 모든 그 온도 영역이 이렇게 생겼으면 0도, 1도, 2도, 3도로 볼 수도 있지만 0도, 0.1도, 0.1도 그래서 어떤 위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그 온도에서의 성질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은 내가 알고 싶은 게 0.1도에서의 온도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0도에서의 온도랑 1도에서의 온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도에서의 성질이랑 1도에서의 성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0.1도에 대해서는 내가 측정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새로 0.1도에서의 성질들을 새로 측정할 수도 없고 내가 정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외삽이랑 내삽입니다. 물리적으로 무한히 분포되어 있는 온도에 따른 성질들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좀 띄엄띄엄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0도, 10도, 20도 같이 띄엄띄엄 측정했긴 하지만 그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온도에서의 유체의 성질을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내삽이랑 외삽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공기의 온도에 따른 뭐 밀도 또는 뭐 비열 이런 것들을 연력학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비열 뭐 이제 그 점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면은 온도가 몇 도이냐에 따라서 값이 쭉 달라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일종의 덴시티라는 것도 함수예요. T에 대한 함수, 온도 T에 대한 함수, 그 다음에 키네마틱 비스커시티, 보통 뮤라고 표현하는데 뮤도 T에 대한 함수고요. 그 다음 다른 것들도 다들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이런 테이블을 보면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0도, 20도, 40도, 60도, 80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내가 여기 테이블에 없는 예를 들면 10도에서의 또는 15도씨에서의 공기의 어떤 성질을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 여기 테이블에 넣어 15도씨에 해당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15도씨라는 게 15도씨라는 게 0도와 20도 사이에 있으니까 요 두 개의 값, 예를 들면 내가 15도씨에서의 밀도 값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0도와 20도에서의 밀도 값 두 개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겠죠. 완벽하게 정확한 값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예측하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랑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15도씨에서 공기의 밀도를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15도씨에서 공기의 밀도는 1.225kg/m3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실제 이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내사법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15도씨이기 때문에 15도씨를 감싸고 있는 0도와 20도씨에서의 데이터 요거랑 요거를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데인시티가 0도일 때는 0도일 때 데인시티는 1.293 여기 적혀있는 요거 1.293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0도씨의 데인시티는 0.20 요거 두 개의 값을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겁니다. x축이 그 온도 t고요. y축이 로우 데인시티라고 봤을 때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0일 때 1.293, 20일 때 1.20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레디언트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건데 얘를 요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여기를 기준으로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방식처럼 근사를 하는데 가로축이 델타 t 이만큼, 세로축이 이만큼. 그래서 가로분의 세로로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델타 t는 0도와 20도의 데이터니까 20-0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뺀 거. 요만큼에서 요만큼 뺀 걸로 가로축을 볼 수 있을 거고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20도에서의 density 1.205 0도에서의 density 1.293 이거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축은 20도 가로축 그 분모는 20 세로축은 요거 마이너스 요거 해서 계산을 해보면 0도일 때 여기 0에서의 위치의 그레디언트 값은 마이너스 0.0044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내가 현재 있는 요 위치, 여기가 되겠죠. 여기 위치에서의 density 값을 계산해 봅시다. 15도씨에서의 density 값은 0에서의 density 값 기준으로 그때의 그레디언트와 도약하는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데 0도씨에서의 density 값 1.293 그리고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0.0044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15도씨에서의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0에서 15도로 도약한 델타 X 값은 15도. 그죠? 그래서 15로 곱해주면은 1.227kg/m 세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걸로? 내삽을 통해서.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내삽을 통해서 계산했더니 알려져 있는 1.225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죠. 그 말은 즉슨 내삽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두 번째로는 알 수 있긴 알 수 있는데 완벽하게 1.225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끝자리가 얘는 5고 얘는 7이니까 한 0.002만큼의 오차가 생긴 거죠. 그게 왜 나왔냐? 우리는 내삽이란 것, 내삽 또는 외삽이란 거는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요 정보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정확성 높게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예측 값이에요. 완벽하게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실제 density라고 하는 그 함수가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딱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어떤 내가 15도씨든 그러니까 15도씨든 뭐 10도씨든 어디서든지 간에 그냥 그레디언트가 자체가 모든 그 온도 영역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그냥 딱 정확하게 나올 건데 이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또는 이렇게 뭔 말이냐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봐요. 여기에 있는 이 수식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요 수식.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수식. 요거는 그래프가 직선임을 가정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프의 길이가 이렇게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만들어진 수식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데시지의 그래프는 직선일 거야. 선형이로, 전문적인 용어는 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처럼 생겼을 거야. 직선으로 생겼을 거야 하고 가정하고 만들어 놓은 수식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얘가 가정은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그래프가 곡선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예측한 수식 15도씨에서의 대칭된 요격인데 실제로 곡선형 형태로 생겨서 실제값이 여기면 이만큼 오차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0.002만큼 난 거예요. 뭔지 이해가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만큼이 0.002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가능한 한 그 뭐라고 하지? 가능한 한 좀 잘 예측하기 위해서, 그죠? 잘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삽이나 외삽을 통해서라도 예측을 해볼 수는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봐요. 내가 지금 15도씨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15도씨는 사실 0도보다 크고 20도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0도보다 크고요. 40도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이 15도라는 값이 0도와 20도 사이, 이렇게 요 사이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볼 수도 있다고요. 근데 가능한 한 이쪽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말하면 요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내삽을 하는 게 좋지, 요거 두 개의 값으로 내삽을 하는 것보다는 요거 두 개의 값을 이용하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내용입니다. 요거 요거 지금 여기서 선형함수라는 거는 함수가 직선으로 생긴 거고, 비선형 함수 같은 경우는 곡선 형태로 이렇게 생긴 건데, 비선형 함수에서는 델타 x가 지나치게 크면 예측 오차가 크다라고 내가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델타 x를 가능하면 작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델타 x가 0부터 20이 될 수도 있고요. 0부터 40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40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되는지 상관은 없는데, 가능한 한 작게, 가능한 한 내가 고려하고 있는 어떤 값을 가진, 가장 가까운 값을 가지고 오는 게 아무래도 델타 x 값이 짧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만큼 인터벌이 짧은 거지, 요만큼 인터벌이 더 짧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고려하고 있는 요 값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좁은 영역에서의 값들을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계산하진 않겠지만 아마 요 값이랑 요 값을 이용하거나 요 값이랑 요 값을 이용하면 요거 두 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차가 클 거예요. 한번 해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 유책학에서 다뤄야 되는 어떤 함수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함수라는 것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함수론이라고 해가지고 학문 자체가 함수에 대한 그 학문 자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룰 건 아니고 유책학에서 다루는 수식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배경 지식을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사항 있으면은 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도록 합시다. 네, 학생들 고생 많았습니다.